김정희. 실질과 실용을 숭상한 그의 글씨와 그림에는 졸박까지도 포섭하는 원용 무외의 어우러짐이 감돌고 있다. 추사 김정희를 우리는 천재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진정한 천재는 한 세기에 하나쯤 태어난다고 볼 적에 우리는 19세기에 있어서는 추사를 꼽을 수 있겠다. 그의 예술가적 재질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사구시에 철저했던 실학자의 면모 또한 이에 빠지지 않는다. 조선조의 사관은 인물평에 있어 짜기로 유명하다. 대개 젊은 사관들은 꼬장꼬장하게 사피를 휘둘러 웬만한 인물은 그들의 북방하에 한 번쯤 죽은 후에도 난도질 당해야 했다. 그런데 추사의 죽음을 두고 사관은 이렇게 썼다. 총명하고 강기하였으며 무책을 널리 읽어서 금성문이나 그림 역사에 있어서는 그 깊이를 꿰뚫어 알았고 글씨에 있어서는 초서, 해서, 전서, 예서 할 것 없이 참 경지를 깨쳤다. 세상 사람들이 저 송나라의 소동파에 비유한다. 그는 여러 가지를 추구했지만 모두 제1의 경지에 들었던 것이다. 그는 경주 김씨로 지금의 예산군 신안면 용국리의 오석산 밑에서 태어났다. 그의 고조부는 영의정을 지낸 김흥경이다. 김흥경은 노론의 거두로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는데 이런 탓으로 그의 아들 한신이 영조의 사위가 되었다. 그러니 영조의 딸 화순옹주는 추사의 정조 할머니가 된다. 임금의 사위인 그의 할아버지는 월성위로 봉해졌고 그 사패지는 예산 오석산 근처에 주어졌다. 월성위의 저택에는 독서루, 매주컨 같은 건물들이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추사는 이곳에서 태어난 것이다. 그의 아버지 김노경은 판서를 지낸 이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형 노영에게 후사가 없자 추사는 노영의 양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니 추사는 이 집안의 종손이 된 것이다. 영조의 계비인 김대비가 순조가 어려 수렴청정할 적에 김대비와 같은 경주 김신 김노경은 두터운 신임을 받아 성지, 판서 등의 요직을 지냈다. 이런 가문이고 보니 추사의 앞길도 환하게 열려 있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대비가 죽고 안동 김씨가 세력을 잡았을 적에 김달순 등 경주 김씨들은 쫓겨나기 시작했다. 이때의 김노경은 무사하게 넘어갔지만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가 세도 싸움을 벌일 적에 김노경은 이에 자주 휘말려들었다. 김노경은 이런저런 죄목에 얽혀져 끝내 당진 고금도에 유배되었다가 1840년 죽음이 내려졌다. 추사가 태어날 적에는 그의 가정은 아무런 풍파가 없었다. 추사의 어머니 유씨는 추사를 뵌 지 24개월 만에 낳았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신화적 인물에게 흔히 주어지는 탄생 설화에 지나지 않지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랐던 것만은 확실하다. 매주컨에는 영조가 내건 어필과 고서가 쌓여 있었고 그의 부조가 자주 중국에 갔다 오면서 사온 책들도 쌓여 있었다. 더욱이 그의 정조 할아버지는 팔법을 다 잘 쓰는 명필로 궁정의 책문을 도맡아 썼었고 그의 아버지도 많은 비문을 쓴 명필이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추사는 글씨도 쓰고 책도 읽었다. 특히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서 추사는 재질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추사는 어렸을 적에 하루는 입춘날을 맞이하여 입춘대길, 건양다경 따위의 글씨를 써서 대문에 붙여놓았다. 이때 이를 본 그의 아버지는 놀람하지 않았다. 바쁜 사로에서 그의 아들에게 글씨 지도를 할 겨를이 없었는데 아들의 글씨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서울 탑골공원 근처에 있는 박제가에게 데리고 갔다. 박제가는 비록 서출의 신분이었지만 규장과 금서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었고 더욱이 시, 서, 화, 삼절로 일컬어지는 명사였다. 추사는 16살의 나이로 이제 참 스승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추사가 스승을 만나 글씨에 정진하고 스승으로부터 북학을 배우고 현실에 눈을 뜰 무렵 그의 어머니 유씨의 죽음을 맞이했다. 추사는 인생에 대한 허물을 달랠 길 없어 자주 예산의 고가로 내려갔고 그 근처에 있는 화암사에가 논일며 독경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였다. 추사가 불교에 빠진 것은 아마 이때부터였을 것이다. 추사는 가문의 전통대로 24세에 생훈이 되어 벼슬길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청나라에 동지부사로 가게 되었다. 추사는 스승 박제거로부터 청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자청하여 아버지와 동행하게 되었다.
박지훈이나 박재가와 같이 청나라의 문물을 몸소 보려 한 것이다. 어쨌든 추사는 스승의 소개로 조옥수, 서승백 같은 중국의 명사들을 만났다. 또 이들을 통해 중국의 석학들과 접촉했고 특히 왕희송 같은 명사와는 절친한 관계로까지 우정을 나누었다. 추사는 스승에게서 배운 청의 고정학을 다시 확인하였고 서치의 깊이는 물론 방인 등 도장에 대한 해안도 갖게 되었다. 이제 추사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으며 그의 학문의 경량 또한 확고한 신념 위에 틀을 잡기 시작했다. 추사는 영경에서 돌아와 학문과 글씨에 더욱 전념하였다. 그가 31세 때에는 북한산에 올라 그때까지 민간에서 무학대사비로 알려진 비문을 판독해냈다. 추사는 이 비가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확정하였다. 이로하여 그는 금석학의 대가 자리를 굳혔다. 1819년 추사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아버지의 후광에도 힘입어 추사는 설서, 금열 같은 벼슬을 받았고 이어 문사로서는 영광의 벼슬 자리인 규장각의 대제, 대교가 되었다. 1830년 그의 아버지가 귀양을 갈 적에도 추사는 은인자중했다. 추사는 결코 분란을 일으키는 상소 따위로 당론에 가담치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 그리하여 대사성, 병조, 참판 같은 벼슬을 지냈다. 그러나 이미 그의 가문은 세력을 잃어 추사의 벼슬길은 아주 늦어 50대에 와서야 참판의 반열에 들어섰다. 1840년 그의 나이 55세, 이때 그의 아버지에게는 사약이 내려졌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경우처럼 장김, 이것은 장동에 사는 안동김 씨를 말합니다. 장김, 전조, 전동에 사는 풍량조 씨를 말합니다. 장김, 전조의 권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경주 김씨의 남은 세력인 그에게도 혐의가 덜 씌워졌다. 그리하여 추사를 제주도에 위리 안치시켰다. 9년의 귀양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대정에 있는 그의 배소는 외롭지 않았다. 멀리 육지에 있는 제자 강희가 찾아와 그의 수발을 들었고 제주도의 많은 선비들이 찾아들어 그에게서 학문을 익히기도 하고 글씨를 배우기도 했다. 배수에서 그는 부인의 부음을 들었다. 부인을 잃은 슬픔을 붓으로 달랬다. 그는 이곳에서 수많은 글씨를 썼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림을 그렸다. 신품으로 일컬어지는 세한도는 이때 이루어졌다. 이 세한도는 그의 친구 이상적이 중국에 가져다 그곳 명가들의 절찬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많은 도장을 파서 글씨와 그림에 찍었다. 그는 또 마음이 내키는 대로 호를 지었었다. 완당, 노과 등 100여 가지를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쓴 것이다. 호는 선비의 표장이요 머실진데 그는 굳이 한두 개의 호만을 고집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시도 지었다. 인마에 짓밟히며 제주도의 들판에 핀 수선화를 두고 노래했다. 10년 만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부인도 없는 쓸쓸한 집에서 3년도 채 지내기 전에 그의 친구 권돈인이 얽혀들어 유배가게 되자 그에게도 혐의가 또 씌워졌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북쪽에 멀리 북청으로 유배를 떠났다. 북청의 배소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제자 강희가 또 찾아왔고 그곳 선비들이 몰려들었다. 이곳에서 쓴 그의 글씨는 지난날보다 날카로운 맛은 덜했지만 경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곳 사람들이 돌화살을 여기저기서 주워왔다. 온갖 풍상에 씻겨온 돌화살을 두고 성노가를 지었다. 수선화와 돌화살, 그 자신을 표상함 일게다. 여기서 그는 2년 만에 풀려가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나이 68세. 그는 아버지가 지어놓은 과천의 여막으로 돌아왔다. 관악산 아래의 여막에서 그는 조용히 일생을 돌아보며 불경을 읽기도 하고 참선에 몰입하기도 했다. 그의 여막이 바로 정토였고 그 자신이 바로 부처였다. 71세에 그는 봉헌사로 갔다. 그는 봉헌사 언덕바지에 나무막을 얽었다. 그리고 구계를 받고 성복을 입었다. 선비가 중이되다니 당시의 통념으로는 어림없는 짓이었지만 아무도 그의 행동을 비난하지 못했다. 그의 슬픔의 극치일까? 아니면 염세의 막다른 골목일까? 아니로다. 불염진, 부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어오르는 향내를 맡으며 시만이 확 열리는 열반의 경지일게다. 불로 찢어도 바늘로 찔러도 미동도 않은 노융 선생의 종장이었다. 이 노융도 거의 다른 호입니다. 그는 한철을 봉헌사에서 이렇게 보내고 10월 과천의 여막으로 돌아와 조용히 세상을 마쳤다. 만약 그 유배 생활이 없었다면 그는 번진 속에서 그러저러한 일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의 인생의 불행은 곧 예술의 성화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의 학문의 핵심은 실천에 있었다. 그러므로 성리학적 공론을 배격하고 실질과 실용을 숭상했다. 그의 금석학이나 역사학도 실증을 통한 분석에 두었고 서화에 있어서도 졸박까지 포섭한 원용 무해의 어우러짐이 감돌고 있다 하겠다.